한동훈 캠프에서 뭐 총괄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셨었나요? 제가 공보단장을 했습니다. 공보단장 겸 대변인을 했고, 네네. 저희 캠프가 전체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보좌진들 파견이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네네. 각 소속 의원들이 보좌진들을 좀 파견해 줬어요. 그분들이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 공보단이 한 10명 정도 됐으니까 그 공보단이 컸네. 그럼요. 그게 왜 크냐면 대변인이 저 포함해서 3명이고 네네. 부대변인 1명 있었고 네네. 나머지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다 따라붙잖아요, 행사를. 네네. 그러니까 기자들 동선도 체크해야 되고 우리 후보님, 당신 후보죠, 이제 대표님이고. 네, 그렇죠. 대표님 이제 동선도 챙기고 네네. 거기 현장에 뭐 사진도 찍어야 이게 뭐 영상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도 다 공보단에 포함했으니까 저희가 제일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팀 그러면 단위로는. 캠프가 한 40명 정도 됐다? 40명, 네, 45명 정도? 그 중에 한 거의 40, 한 10명 정도가 예, 10명 정도가 우리 공보단이었고, 제가 거기에 공보단, 그러니까 공보단이라는 게 논평도 내지만 네네. 기자들이 우리 엄청 많잖아요. 기자들 취재 문의에 응해야 되고, 네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 매체 인터뷰를 잡아야 돼요. 인터뷰를. 그런데 이게 언론 매체별로 자신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다. 그렇지. 이러면 어느 순서대로 해야 되냐. TV 방송 출연도 저희가 그 출마 선언한 다음 날 월요일 날 어디 출연했냐면 채널A가 7시에 했고 9시에 TV조선이 했거든요. 네네. 여기를 먼저 이제 하고 그것도 이제 채널A와 TV조선은 어느 프로그램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잘 조율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실세 중에 실세였네. 아니, 실세 중에 실세는 아니고. 네네. 여하튼 후보님, 당대표가 접하는 모든 매체의 게이트웨이는 공보단이 되니까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엔 특히 방송이 많았잖아요. 네네. TV 토론이. 아유, 무지하게 그러니까 많았죠. 공보단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겠네. 그 방송 토론에는 또 준비하는 방송 토론 팀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는 한 4-5명? 네. 이분들이 네네. 예상 질문, 모범 답안, 그리고 그 후보님의 답변 태도, 네네. 이런 거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후보님이 가끔 가다가 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다가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거 그런 건 아십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또 이 방송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해갖고 전문적인 모니터원이 붙었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방송이나 이런 쪽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출연했던 그런 경험은 적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그 부족한 경험 같은 것들을 그 공보단하고 모니터링 팀하고 이런 곳에서 많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몇 가지 이제 미숙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훨씬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후보분들이 사실 못했나? 정치를 25년 넘게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네.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쫑알쫑알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시죠? 제가 그거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래요? 당연히 쫑알쫑알 되지 이렇게 이야기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 조회수가 그 쇼츠로 만들어졌는데 조회수가 50만 개가 나왔어. 이게 쫑알쫑알 된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정치 신인이잖아요. 이번에 그 방송 토론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른 분들 이런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후보들은 뭐 당원 협의회 가고 이 접점이 많다, 오프라인 접점이. 근데 왜 이렇게 한동훈 후보는 안 다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방송 토론회가 잡힌 날은 굉장히 그 몰입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방송 토론과 관련해서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고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야 정치 신인이 더 잘한다, 더 잘했어요. 이런 평가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발언 그 CBS에서 나왔을 때는 저 발언은 굳이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본인도 뭐 얘기했잖아요. 실수라고 했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했고 하여튼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것도 상당히 방송 토론하는 데는 도움은 된 것 같아요. 다른 왜냐하면 검사는 질문할 때. 질문하는 네, 사람이니까 질문할 때. 계속 물어보고 거기서 네. 허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검사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역시 방송 토론이었다. 네. 그 방송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후보들의 진면목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아주 잘했다기보다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너무 못했어요. 저희도 초반부터 상당히 우세한 거는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 어대한이었으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네네. 그러면 그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는 분들, 그 후발 주자 분들이 뭔가 자신의 그 강점을 세일즈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두 주자만 그냥 발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네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저희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이게 이 흐름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들이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화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종 투표율도 저희 내부적으로 2번 여론조사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뭐 여론조사 한 건 알고 있는데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네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으면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에 했고, 네네. 그리고 수요일에 했어요. 2번 한 결과 몇 프로 나왔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뭐 63, 4%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지. 근데 그거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막판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데 네. 상대방이 자신들이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고 너무 강경한 태도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저는 제 패를 안 들지만 저 사람의 패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카드를 칠 때도. 아니 원 캠프나 나경원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안 했어요? 아니요, 나 캠프는 안 했다고 하고요. 네네. 공식적으로. 네네. 원 캠프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일종의 우리 카드 칠 때 뻥커 나오잖아요. 뻥카였나? 그런 게 강했는지 과반 저지가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세와는 완전히 다른데 네네. 라는 일말의 불안감도 막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자기네들이 과반 저지한다니까. 근데 결국에 나온 수치는 우리가 조사한 거랑 거의 같은,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상 뭐 맞춘 정확한 거지. 그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자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대표님, 단장님,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과반 넘는 거죠? 과반 넘을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사한 거와 이런 거 다 모든 걸 기준으로 봤을 때 60% 플러스 마이너스 3%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그 발언 논란이 있기 전에는 이게 약간 플러스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네네. 이게 뭐 그래서 어쩌면 60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쳤거나 패스트트랙이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네. 거의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저도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네네. 일단 빠른 사과, 이게 주요했고, 네네. 패스트트랙 발언이 나온 게 수요일 오전이에요. 이게 전폭적으로 막 확장해서 전파된 게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네네. 근데 금요일 9시부터 K보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도 우리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K보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투표가 진행되거든요. ARS는 전체 다 들으려면 5분 정도 걸려요. 네네.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에 있었던 ARS는 투표율이 한 10%밖에 9%밖에 안 되고 K보트로 40%가 됐는데 네네. 첫날에 25%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보트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작았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당원들한테는 그 패스트트랙이
부정적인 영향을 혹시 미쳤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경원 후보한테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한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네. 실제로 득표율을 보면 네네. 우리가 당원에서는 62.1%인가 얻고 네네. 일반에서는 63.8%인가 얻었거든요. 당원이 62.65, 62.65. 그다음에 민심이 63.46.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민심에서 오히려 조금 높았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본다면 그 법무부 장관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 아니면 이거 공소 취하해달라 하기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누적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거는 무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네. 권한 밖의 일을 왜 안 도와줬냐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변호사를 20년 넘게 했는데 네. 그 검사가 스스로 공소 취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공소 취소할 거면 애당초 기소를 하지 그렇죠. 말았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주 중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공소 취소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국회법 관련해 가지고 네. 기소가 된 건데 이걸 마음대로 공소 취소하나? 더군다나 그거를 부탁을 하나? 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경원 후보가 부탁한 건 사실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적절한 건가?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야가 같이 처벌 불원서라는 걸 내면 그게 감경 사유나 아니면 이게 공소 취하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 정도 되면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 같은 정치적 타협을 먼저 만들어 온 후에 네네. 이거 받아왔으니까 공소 취하합시다. 민주당도 이거 공소 취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러면 여야가 이 정치에 사법화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면 뭐 우리 당이 좀 기소된 사람이 더 많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투쟁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다 그랬다면 뭐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네네. 그랬다면. 네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네. 저는 지금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다시 그 입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백보 양보해서 네. 만약에 공소 취하를 부탁한다고 해도 네. 나경원 후보가 스스로 부탁하는 거는 잘못한 거죠. 예컨대 작년 이맘때쯤에 네.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김기현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김기현 대표 찾아가가지고 대표님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네. 뭐 사람들이 뭐 얹힌 것 같다고 그러고 내년에 2024년에 총선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총선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이니까 피선거권에 다이렉트로 걸리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 법무부 장관한테 김기현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나경원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뭐 모욕당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경원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은 마땅치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는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예컨대 뭐 좌파다, 뭐 배신자다, 뭐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뭐 가족이 뭐 누가 뭘 어떻게 했느니 이모부가 뭘 어떻게 했느니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심지어 댓글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근거를 갖다가 대라 댓글팀 있으면 근거를 대라 못 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근데 난 근거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나경원 후보님은 나한테 이런 부탁을 갖다가 하셨었잖아요라고 한마디를 딱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냥 발끈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첫 번째 반응은 수요일날 그게 오전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대표께서 처음 내놓은 워딩은 그거잖아요. 아니 학폭 가해자가 막 때리다가 내가 한 대 반격한 걸 갖고 다른 사람이 하면 검증이고 내가 하면 내부 총질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저는 다음 날 이게 회의 우리 저 캠프 상황실에서도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반향이 있는 건지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일정 정도 톤다운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누구가 책임지고 얘기할 거냐 후보님께. 아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장문에 이거를 내가 직접 보내드려야 되나? 아니야 이건 좀 정무적인 사안이니까 모 의원을 통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모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문구를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돌연 후보님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야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랬고 좀 색다르다. 왜냐면 우리도 정치 오래 해봤지만 뭐 지켜봤지만 어느 정치인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뭐 다 애둘러 얘기하지 그거를 죄송합니다. 적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동훈 후보는 직접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과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자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네. 대표님한테 사과는 용기 있는 사람이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지.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으면 나경원 후보가 그래 사과했으니까 내가 이 사과를 받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그 득점을 갖다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발끈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심지어 막 울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볼게요. 네. 그 한동훈 캠프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스카우트한 건가?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MBN에 앵커였잖아요. 잘생긴 앵커. 그래서 페북에 얼마 전에 페북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1년 전 오늘 이런 기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년 전 오늘이 7월 19일인가? 제가 사직서를 낸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직서를 그때 뭐 이렇게 뭐 그 해가지고 뭐 케이크하고 막 그랬었잖아. 사람들이 뭐 해갖고 그게 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야 벌써 1년이 됐나? 벌써 1년이 됐나? 정말 다이내믹한 1년을 보냈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 다음에 나가서 이제 총선 준비하고 경선에서 안 되고 선대위 대변인하고 다시 이제 한동훈 캠프 대변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게 주마등처럼 막 스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왜 한동훈 캠프에 가게 됐냐. 맨 처음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보수 정권 다시 만들려면 정치권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온 거예요. 그때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이른바 뭐 그때 당시로서는 신윤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하고 뭐 경선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누구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물어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경선을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근데 대변인이 10월 달에 된 다음에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우리 정당이 폐쇄적이다? 아니면 보수적이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역할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을 변화시킨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 또 민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올지도 모르는 합리적 중도 세력들 이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형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뭐 평소 아시잖아요. 뭐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전화 주셨을 때 그러면 뭐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거의 그 캠프 꾸려지자마자 처음에 금방 전화를 받은 거네. 그렇죠. 제가 6월 19일에 갔는데 6월 23일 날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보다 오래 정치를 했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보다 오래 정치했던 분은 윤석열 캠프 때 대변인도 하고 뭐 김기현 캠프 때도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아마 한동훈 캠프 대변인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조직위원장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당규상 그 제한이 특정 있고. 캠프에 네네.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몸이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생겼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네. 수행도 많이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에 대해서 항상 뭐 좋은 평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라고. 그 총선 때 얘기하셨었습니다. 계속 같이 이렇게 네. 전국을 갔다가. 네, 그것도 그렇고 그 가끔 이제 텔레그램이나 뭐 전화 통화해서 뭐 어떻게 지내시냐. 뭐 근데 그 한 6월 사실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전 사실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안 된다, 뭐 안 나오겠다라는 말씀은 절대 먼저 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결심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겠다라고? 제가 6월 19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한 6월 한 중순? 중순 6월 정도 초? 되지 않을까요? 6월 초 정도? 그러면은 그 전에도 네네.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주 구체화한 건 6월 초 중순 6월 되지 초 않을까? 중순? 초? 네네. 그러면은 6월 19일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캠프를 갔다가 쭉 다녔던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원희룡 캠프나 나경원 캠프에는 대변인이 있었어요? 다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 근데 네.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왜 정광재만 기억이 나지? 원희룡 캠프에는 그 오랫동안 보좌관 생활을 했던 이준우 대변인이 이준우 대변인 맹활약했고, 이준우 씨가 네, 대변인이었나? 대변인이었고 그 나경원 캠프에는 네네. 여기 이 멸콩 TV에 자주 나오는 김민수 대변인이 했었고 그리고 김예령 대변인이라고 혹시 알아요. 과거에 네네. 아시죠? 경기방송 네, 경기방송 그 네네. 기자하셨던 선배. 네네. 그분 두 분이 가서 대변인을 했고 윤상현 캠프는 이지혜 아나운서라고 옛날에 아니요 저기 지방 삼척 MBC 아나운서 그러면 잘 출신인데 모르는 잘 분이구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정치 신인이고. 네네. 그래갖고 그 넷이 토론회도 자주 했어요. 진짜? 아이고 혹시 뭐 모르셨겠지만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채널 A 정치 시그널에서 정치 우리가 시그널. 4명이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날 원고 다 나눠주잖아요. 저는 다 원고 그냥 다 똑같은 원고 받은 줄 알고 질문이 몇 개 적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이구나. 근데 굉장히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답을 쉽게 적을 수 있는. 근데 방송 중에 김민수 대변인은 저는 이거 질문 못 받았는데 이렇게 우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았는데요. 다 확인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작가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어떤 작가는 누구는 보내고 저한테 누구는 주고. 어떤 작가한테는 파이널한 걸 보내고 어떤 작가는 중간 걸 보낸 거예요. 근데 중간 걸 보낸 작가도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걸 줬는데 확인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알겠지만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적대본 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전혀 뭐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닌데 단순한 해프닝성 오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캠프에서 그거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원고가 유출됐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갖고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그 이준우 대변인이? 네, 그래갖고 방송국에서도 공식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런 게 아니었고 너희들도 충분히 사정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다라고 해갖고 다시 논평 걷어들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본이 유출됐다는 거는 사실 우리 5분 전에 봤잖아요. 원고. 그래도 다 만들잖아요. 그게 엄청난 페이버라거나 아니면 승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언제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겠구나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와이어 투 와이어로? 와이어 투 와이어인데 네네. 첫 번째 공세가 일십이었잖아요. 그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을 안 했다. 첫 번째 공세가 굉장히 저는 무디었다고 생각해요. 무디었다? 네, 무디었다. 우리의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서 그 문자 일십 논란을 가져왔는데 문자 일십 논란을 대하는 당심과 민심은 그것을 기획했던 세력이 예상했었던 수준으로 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공격이 무디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도 제일 강한 투수가 선발 나오잖아요. 그렇지. 응? 선발 투수가 이 모양인데 뭐 나중에 나올 투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대로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데 제일 조금 처음에 김이 좀 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출마 선언할 때 1번 타자 나경원, 2번 타자 한동훈, 네네. 3번 타자 원희룡 이렇게 세 명이서 아주 치열한 처음부터 1회부터 아주 난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일요일날 그날이 일요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일요일에 1시부터 1시, 2시, 3시 뭐 그랬었잖아요. 1시, 2시, 3시. 그래가지고 딱 기대하고 봤는데 나경원 후보가 출마 선언하는 거 되게 밋밋했어. 그다음 이제 한동훈 후보는 거의 한 30분 이야기했잖아요. 25분 얘기했죠. 8,949장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나경원 후보도 뭐 중요한 의미 있는 후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윤심이 담겨져 있는 후보는 원희룡 후보다. 네. 그런데 한동훈이 8,949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원희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4분 만에 끝났잖아요. 맞아요. 747자. 이러다 다 죽습니다. 네. 이 한마디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느낌은 어땠어요? 캠프에서는. 사실 한동훈 후보는 당시 후보는 네. 자기가 어쩌면 그 당대표로서 책임을 졌어야 비대위원장에서 책임을 졌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다시 복귀하는 데는 굉장한 명분과 유권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출마 선언문에. 네네.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일인가요? 대통령과 저녁 드시고 목요일인가 출마하겠다고 해놓고 일요일날 출마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네. 자신이 이제 정치 베테랑이라는 것을 너무 확신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재밌는 뭐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제가 네. 1시 반에 갔습니다. 우리가 2시인데 내가 봤어. 보셨죠? 그게 나경원 후보가 네. 뒤에 나와서 백브리핑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들어가는데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온 지지자들이 제가 들어가는데 저를 연호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연호하는 아니 뭐 정광재를 연호했다고? 정광재를 연호해요. 오, 왜? 왜냐? 제가 대변인이 된 걸 안 거예요.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위드훈이든 아니면 그 열성 지지자들이 한동훈 캠프에는 정광재 대변인이 갔다.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막 연호를 하니까 2층이 백브리핑 장소인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백브리핑 하다가 쟤 뭐야 이러는 거야. 기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벌써 왔나 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다 내려봤는데 정광재 대변인이 왔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근데 왜 시끄러워? 소통관이 정말 그러니까 떠나갈 듯이 시끄러웠다니까요. 정광재를 응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저를 연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위에서는 또 브리핑 중이시고 저 대변인을 응원하시지 마시고 후보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갔을 땐 정말 좀 자제해 달라. 아니 정광재가 잘생겨가지고 연호한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은 누구나 네네.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헤일로 이펙트를 받게 되는데 한동훈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대변인 하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연호한 사람들도 많네. 혹시 잠깐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내가 후보 아니야? 저는 굉장히 네.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저 자기 객관 잘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하여튼 저는 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원희룡 후보의 가장 큰 패착은 나는 반사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의 대리인이다. 윤석열의 아바타다. 윤석열의 빛을 대신 전하는 반사체다.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동훈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다. 그다음에 요거 나오기 직전에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반사체다, 발광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무슨
그 반사체는 원희룡이고 한동훈이 오히려 발광체네. 네. 이런 느낌을 갖다 줬는데 그것을 딱 끊고 원희룡 나는 내가 스스로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저는 왜 그런 그 전략을 짰는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저는 그 정치를 그래도 좀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총선 끝난 다음서부터 뭐 한동훈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직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지도부가 새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것이 개인에게도 또 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어요.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 정치 세력이. 네네. 그럼 기득권 정치 세력의 대표적인 분이 어쩌면은 그 30년 넘게 정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번 총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사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론조사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책임이 있었는지. 변곡점이 어디 있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아니라 그게 특정인의 책임.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책임이었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 입장이라면 제가 한동훈 후보였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있다. 난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다 내 책임인가? 나 한번 그러면 진짜로 당원과 국민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은 이러다가 국민의힘 큰일 나겠다. 그런 거 그것도 크죠. 네네. 예, 민심에 지금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감도 물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근데 드냐면 오늘 이렇게 슈퍼챗을 많이 쏴주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많이 쏴줍니까? 아니 뭐 원래 이렇게 안 묻는데 잘생긴 사람 나오니까 막 그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 뭐 멸콩 TV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특히 친윤 그룹에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비난을 한다. 이런 생각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세 명이 다 10년씩 선배잖아요. 네네. 한동훈 후보의 다 대학교 10년 선배들인데 형님들과 누나인데 그런데 오히려 10년 동생 그다음에 열심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세 명이 다 출마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캠프에 제일 많이 갔었어요? 그 총선 때 그 원희룡에 제일 많이 갔어요? 나경원에 제일 많이 갔어요? 현역 의원들? 아니 저기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제일 많이 간 지역이 뭐 인천 계양을이죠. 계양을 또 나경원 캠프에도 그 동작에도 자주 갔었고. 그러니까 동작을 많이 갔어요? 계양을 많이 갔어요? 계양을을 많이 간 것 같아요. 계양을 많이 갔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간 데가 계양을인가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전국 지역구 중에. 전국 지역 중에 계양을과 아마 격전지 중심으로 갔는데 원주 그 박정화 의원한테도 좀 자주 간 것 같고. 자주 갔어? 왜냐면 박정화 의원이 워낙 박빙이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운동을 못했어. 사실 박정화 선배가 작년 11월에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어갖고 평소 그런 분이 아닌데 선배 왜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날 강원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는 사실 우리가 강세 지역도 많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있는 쪽에. 박정원 선배만 많이 뒤지는 걸로 나온 거예요. 많이? 그랬고 그럼 나한테 뻥 까쳤네. 박정원 선배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김기현 비대위가 굉장히 김기현 체제 때 막판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수석 대변인으로 많이 좀 이렇게 쉴드도 치고 뭐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또 활동하니까 원주에서는 야, 왜 지역에 안 내려오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당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니까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그 이야기하는 게 변명 같고 좀 어렵고 이러니까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하는데도 박정아 의원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네네.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6,000km 뛰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지난 총선에. 예. 그렇게 6,000km를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다닌 지역이 개항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나 그 다음에 원주나 이런 데가 많이 갔다. 윤상현 의원 쪽은 많이 안 갔어요? 윤상현 의원은 아마 안 가도 되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물론 박빙이었지만. 네네. 근데 인천이 14대 0으로 그 3월 말에 조사됐던 건 아시죠? 몰라. 14대 0으로 나왔었던. 3월 말에. 네. 3월 초에는 어땠어요? 3월 초에는 그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2월 25일에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별한 후회가 없었어요. 내가 5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후회가 없었는데 자다가 2번 아쉬운 적이 있었어요. 왜 아쉬웠냐면 막 벌떡 일어났어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왜 아쉽냐면 내가 이번에 공천 받았으면 됐을 것 같다. 의정부 의리라는 적이 어렵지만 됐을 것 같다. 왜냐면 그때 당 분위기가 좋았거든. 그런데 정확히 3월 10일 정도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천 받아서 떨어졌는데 잘 됐다. 이때 그 선대위 대변인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내 이름도 좀 더 알리고 4년 후를 기약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3월 4일에 이종섭, 런종섭이라고 해갖고 그게 터졌고 3월 7일에 황상무. 그리고 3월 10일쯤 되니까 그게 정점에 오른 거예요. 오르고. 대파는 언제쯤 나왔어요? 대파도 한 3월 한 10일 전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3월 한 12, 3일?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4월 1일인가 4월 1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광재가 나왔어도 의정부에서도 쉽지 않았겠네. 어려웠어요. 저는 이렇게 한 8% 차이를 졌거든요. 의정부 의뢰에서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나갔으면 한 4% 차이를 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졌겠다. 근데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정훈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갔잖아요. 근데 박정훈 의원이 저보다 언론계 4년 선배예요. 나이도 4살 위고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같이 운동도 잘하잖아 둘 다. 하고. 그런데 제가 먼저 정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7월에 나왔고 박정훈 선배는 12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억나? 내가 거기 정치다 나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알려드리고 했는데 박정훈 선배는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가고 전국을 누비면서 아쉽게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빠르게 성장했죠. 근데 그 박정훈 그래도 4등 했잖아. 네, 박정훈 의원과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그 후보 모시고 다니니까. 근데 박정훈 의원 볼 때마다 내가 의정부 의뢰에서 당선됐으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제가 최고위원 선거 나갈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의정부 의뢰라는 격전지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의원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저도 한동훈 후보랑 제가 한번 최고위원으로 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고위원 그 런닝메이트 이른바 런닝메이트로 장동혁은 제가 그렇다고 치고 왜냐하면 사무총장 해가지고 가까웠으니까 박정훈 의원이 런닝메이트로 들어간 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종호 의원이 그 옛날 그 국가대표 그 선수가 그 런닝메이트로 들어간 건 조금 의외였어요. 어떤 이렇게 교차점 같은 게 있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부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아주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갖고 여하튼 그럼 패스? 패스. 그거는 패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거 물어봐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근데 여하튼 박정훈 선배는 의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이 송파갑에서 했잖아요. 네네. 송파갑은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뛰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구나.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정말 민심에 부응해갖고 변화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그 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정권 재창출되지 않으면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정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네. 가늠짓는 그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성공한 정권입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실패한 정권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될까? 그러려면 정권 재창출이 돼야지.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요. 네.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쓴소리를 갖다가 해도 그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 그렇죠. 네, 예컨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처럼 4년 중임제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대통령이 내가 중임했다 그러면 나 성공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네. 단임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희 어제 해단식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뭐 기사도 좀 나오고 네. 그랬잖아요. 뭐 콜라 마셨다며. 콜라 드시고 뭐 건배사 했다며. 건배사도 하고 했는데 그 정권 재창출이라는 아주 공통의 과제를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공통의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견을 좁혀가면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길로 갈 때 우리 정당이 그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최근에 뭐 민주당 전당대 잠시만 좀 그럼요. 또 들어봅시다. 근데 그거 언제 해요? 뭐 8월 중순인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 이게 저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뉴스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쓰레기 이야기도 하고 뭐 메뚜기 이야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야, 이게 뭐 자기들은 뭐랄까 90 뭐 조국당은 99.9% 뭐 24K 뭐 무슨 뭐 순수 야,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결국 90% 94%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이게 집단 쓰레기 아니가. 집단 쓰레기는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개딸들 막 바짝 일어났죠. 그랬더니만 아유, 그럼 계속 이놈의 쓰레기 하면서 이제 또 탈당이나 할 것이지.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 예. 지금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 언론 보도 보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이 시끄럽고 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 같은 경우 보면 이거 거의 전체주의 정당 같은. 아, 그렇죠. 전체주의 정당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요. 뭐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 정당이죠. 예. 하는 짓이 전체주의 정당인 것이고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99.9%가 나옵니까? 북한도 99.9%는 안 하고 그냥 쇼라도 해가지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불당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99.9%가 나올 것이며 민주당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서 이게 김두관 후보, 대권 후보로도 나오고 뭐 총리 후보도 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7%, 8%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본인과 그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어떤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검찰 출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 출석하는 거, 검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네요. 아, 그러게요. 오히려 뭐 선거운동 하면서 합동선거운동 뭐 할 때 거기 안 가고 그냥 또 막 법정 가고 하면은 그게 선거운동이야. 하지도 않고 선거운동 안 하지도 않고 나가는 게
그런데도 90% 이상 나오는 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늘 또 나온 그 기사 하나 보면요. 이거 어제 오후부터 나온 기사인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신공항 그 공사 현장 가가지고 뭐 이 테러 당한 거. 네. 그래가지고 헬기로 서울로 이송이 됐잖아요. 와, 저 진짜 근데 이 골 본인은 때려요. 문제가 없고 권익위 판단이 그 헬기 이송에 관여한 저 부산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야, 이거 골 때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헬기 이재명이 부산에서 닥터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간 거는 특혜가 맞다. 맞다. 특혜가 맞다. 그게 권익위 판단이네요. 네, 권익위 판단. 특혜가 맞다. 원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 가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끼어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세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정말 국회의원은 예외다. 왜 예외입니까? 그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병원이나 부산대 병원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닥터 헬기 운전하고 앰뷸런스 운전하는 그 소방 관련되는 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정치인들의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면은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고 공직 윤리 규정 위반도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공무원들 중에는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이 안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법 위에 있어. 법은 300명, 그러니까 법인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법은 300명한테만 평등해. 헌법은 어떻게 보면 그 특수 계급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 300명은 특수 계급이야. 그 중에서 그 이재명은 특수 계급 중에 왕족이야, 왕족. 무슨 왕족이 아니라 황족이네. 황족이네, 황족. 그러면서 M은 서울대 교수, 부산대 교수, 그리고 닥터 헬기 몰았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앰뷸런스 몰고 갔던 사람, 그런 사람만 지금 징계당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큰일이네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여론이 확 안 좋아졌던 이유가 그 부산대 그러니까 지역 국립대 병원들이 다 특화돼 있거든요. 예.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 외상센터 전문으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외상을 당했는데 갑자기 나 서울대 병원 갈 거야. 서울대 병원은 외상 전문가야. 아니야. 외상병원 전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부탁했던 게 그때 비서실장 천준호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거기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대요. 그리고 또 서울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원을 받았는데 그 전원과 관련된 지침을 위반했다. 그리고 또 부산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권한도 없으면서 헬기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또 부산 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은 규정 위반하고 헬기 보냈다. 와, 이 골 때리는 이런 어이없는 법이 어딨어요 지금. 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야.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뿔나실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들은 진짜 법 위에 군림하는 지금 얼마 전에 말기암을 고백하셨던 본인이 장기표 선생이 그 국회의원 특검 폐지해야 된다. 예. 상당히 공감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와, 이런 골 때리는 일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특권에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특권은 받았는데 국회의원이라서 처벌은 못한다.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입니까? 연합뉴스입니까? 보니까 그 스웨덴 국회의원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표 선생이 지금 말기암을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외국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있나?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의원회관실에 그 사무실이 한 3평 정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구나.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오늘 국회를 가야 돼요. 국회를 가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있습니다. 좀 있으면 곧 시작하겠네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민주당하고 친민노총 세력이 저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전사니까. 전사니까. 네, 가서 싸우면은 네. 지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온 것 자체를 막으려고 저렇게 전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이 말로는 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발작. 결국 또 해가지고 옛날에 대전 MBC 때 있었던 뭐 법인카드가 어쩌고 야!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냐? 지들 해가지고 일제 반일 죽창가는 부르면서 청담동 보내가지고 공무원을 몸종같이 시키면서 일제 샴푸 가지고 오고 얼굴 에르메스 진짜 로션 바르게 하고 그러고 소탐대실 아니야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도 놓치고 이런 인간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더니만 뭐 8.18 전당대회 이후에 가겠다? 지금 니들은 법 위에 있냐? 나 진짜 아유 열받아 진짜. 이진숙 저 방통위원장 그 지명자가 대전 MBC 사장할 때 이 법인카드 쓴 거 보면은 뭐 골프장 출입을 하고 뭐 식당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전 그러니까 MBC라는 조직은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KBS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KBS는 방송법상 그냥 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거든요. MBC는 사실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럼 대표이사들이 지방 MBC 사장도 다 대표이사거든요. 그렇죠.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그렇죠.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골프장 가서 영업도 하고 광고주 유치를 해야 되니까 또 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 이거 당연한 영업활동인데 왜 저렇게 법인카드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회장이 본인 회사인 안양시시 가서 골프 쳤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트집을 한번 잡아가지고 트집 잡는 거지. 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흠집 내려고 하는 거지. 특히 최민희인가 누군가는 그랬다며. 과방위 의장이 또 보더니만 공직자가 평생 동안 헌일 한 번 안 했어? 헌혈을 안 하면은 공직자를 하면 안 되는군요. 남자들 중에도 지병이 있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징으로 이제 빈혈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은 공직하면 안 되나? 야, 최민희, 당신은 얼마나 했어? 나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카톡에 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현직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목동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심위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지부장하고 같이 아마 그 유일임 위원장인가 그 차가 나오는데 그걸 퇴근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어떤 그런 업무방해지. 업무방해에 해당되죠. 우리 야구에서는 진로방해. 진로방해. 진로방해 나오시죠. 지금 오늘 저도 오후부터 저 국회 가방위 가서 이제 참고인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원래 한 4차원, 한 5차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그러니까 취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전사거든요. 이진숙 씨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 대한민국 1호 여성 종군 기자 아닙니까? 종군 기자는 가보시면 압니다.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식사라든지 모든 걸 굉장히 쟁투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지명이 끝나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이틀이에요, 원래. 원래 하루인데. 원래 하루 하는 게 관례인데. 그러니까. 장관급을 이틀씩이나 하는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는데. 지들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MBC 박문진 이사진을 바꾸게 되면 민노총 출신 안영준 사장이 바로 교체거든요. 이걸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죠. 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세력은.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이제 국회 방송이나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어떤 게 왔습니까? 빨리 불렀어야지.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임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본인이 건강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예. 하니까 예. 아니 당신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해놓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한 적 있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냈어요. 허위 진술했군요. 그렇죠. 공무원은 개인은 가짜 내용 써가지고 보내도 그게 내용에 그 어떤 뭐 거짓이 있어도 사문서비조 이런 게 안 돼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공적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져가지고 제출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그렇군요. 아까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하고 계십니다. 님이 그 당시 대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대법 원장이 거짓말하는 게 딱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는 뭐 조사 받겠네 뭐 하니까 아직까지 그게 벌써 제가 기억하기에 3년 6개월이 됐는데 몇 년 된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진짜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안 오면은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같은 것이고 아시다시피 김명수가 어떤 사람이냐. 깜도 안 되는 사람 문재인이가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대법원장 시켜놨더니만 꾹뻑하면서 그냥 자체 내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재판받도록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다 무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자, 그 총책이 바로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했다. 그렇죠. 이런 네. 비판을 받아도 싸네요. 사법의 정치화를 했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재판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기둥인데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게 가담한 분이 아마 김명수 전 그렇죠.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네네. 받아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소환 통보를 한 것 같네요. 검찰이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요. 지금 뭐 증거는 딱입니다. 한 번만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뭐 조사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가오는 8월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빠르면은 8월 중으로 늦어도 9월 달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이도 올 가을이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뭐죠? 추수의 계절. 우리 좀 가을에 풍성한 추수 한번 해보시죠. 추수 감사를 해야 되나. 네.